이게 아니라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괴담의 진실. 늦은 밤 출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남은 김치찌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2번, 가스레인지를 켜고 국자로 저어가면서 냄비에 팔팔 끓인다. 두 기자님의 선택은? 저는 뭐 전자레인지 뭘 저걸 다시 불을 켜고 뭘 하기가 좀 저는 좀 끓일 것 같아요. 왜죠? 전자파가 나오니까. 전자파. 전자파 뭐 이미 딴 데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예로부터 마치 진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전자레인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전자파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긴대.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속설은 거짓! 그렇지. 간편함의 차이 외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김치찌개나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역시. 헛똑똑인 거예요. 아니 전자파는 쓰는 건 맞잖아. 허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 쓰는 건 맞죠. 전자파가 나오잖아. 나오죠. 그 전자파로 데우는 건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60Hz 주파수로 발생하는데요.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리 현상이 없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DNA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다 해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일어나거나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뒤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돌릴 때 뭐 찜찜함 없이 그냥 간편하게 돌려 드시면 돌려도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이 안전하다는 건요. 종이나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등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 한정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 표시되지 않은 멜라민이라든가 일반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 조리 그릇에 전자레인지용 표시만 확인한 뒤 안심하고 드세요. 이게 아니라고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후루룩 짭짭 안심하고 드세요.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 구르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종이컵에 타먹을 때 젓는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응.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이게 아니라고 싶고 4위 공개합니다. 화상 입었을 때 뭐뭐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2022년 11월에 발생한 가상 사건입니다. 프리한 식구 녹화 전 컵라면을 먹고 싶었던 오모 씨.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뒤 컵라면에 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 뜨거. 아우 나한테 없어. 화상 입은 것 같아.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만 오모 씨. 한시라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하지만 화상 직후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오히려 화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오모 씨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 이거 궁금하다. 1번, 소주를 붓는다. 2번, 알로에를 바른다. 3번, 얼음 찜질을 한다. 4번, 된장을 바른다. 아, 저는 이거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이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바른답니다. 알로에를 바른다. 네. 역시 위기탈출의 원조 MC이니만큼. 자, 그러면 소주. 소주를 붓는다. 이게 맞다. 그 소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 정답은 모두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다 쳐. MC 자격 사망. 말씀드린 보기들 모두 잘못된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들입니다. 특히 소주와 알로에, 된장을 바르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민간요법들이지만요. 심각한 화상시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듯한 오답, 바로 얼음 찜질이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건가?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순간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외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화상 시 화기를 식히기 위해서 얼음을 직접 대거나 문지르는 행위, 즉 얼음 찜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감염과 한랭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얼음으로 화상 부위를 문지르다가 물집이 벗겨지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물질까지 발생하기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상 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우선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물에 적셔 환부를 감싼 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처치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군요. 강온의 물. 당장 수도가로 뛰쳐가야겠네요. 그렇죠. 화상시 처치 방법 이젠 제대로 알고 화상시 올바르게 대처하세요. 이게 아니라고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미세먼지에 몸하는 무용지물. 황사나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목이 칼칼하잖아요. 아유. 그럴 때 두 분만의 해소법 있습니까? 딱 있죠. 삼겹살. 그럼. 어허. 삼겹살이지. 그게 플라시보 같긴 한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목이 좀 괜찮아져요. 그럼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아유, 목도 칼칼한데 기름칠 좀 해줘야지. 삼겹살 매출이 증가,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특히나 삼겹살에 있는 기름 덕분에 목에 끼어있는 미세먼지가 쉽게 내려가서 삼겹살이 이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데 특효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허, 설마 이것도 잘못된 상식인가요?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는 그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한데요. 삼겹살은 식도와 위장 등의 소화기관으로 흡수되는 반면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호흡기. 즉, 미세먼지와 삼겹살은 체내로 흡수되는 이동 경로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삼겹살의 기름이 기관지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어려운 거죠. 또 삼겹살의 불포지방산이 미세먼지 속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거짓말.
불포화 지방산 등 흡수된 지방은 오히려 미세먼지 속 지용성 중금속의 흡착률을 높일 뿐 배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흡착률을 높여요? 오히려 갖고 오는 거야. 어이구야. 그럼 미세먼지 많은 날에 뭐 먹어야 돼요?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더 잘 침투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하. 수분이 보충돼야 촉촉하게 기도가 유지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 등의 몸속 노폐물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의 대다수의 해법이 물이네. 그러니까. 물이 좋네. 예, 적절한 물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 맛있으면 용서되니까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몸을 챙기시고 삼겹살로 기분 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고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추운 날 믿었던 몸을 배신. 추억의 만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견종 세인트 버나드는 주로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길 잃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인명 구조견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목에 수통 같은 거 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매달은 이유가 뭘까요? 뭐 저 녀석이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아, 저 사람, 저 개가 주당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 녀석이 인명구조견이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잖아요. 산 고도가 높으니까 체온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술 먹으면 약간 체온이 올라가는 어허. 약간 응급용 아닐까요, 저건? 자, 정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아우 추워. 아 추워 죽겠네. 아 추워 씨. 아유, 덜 취했네. 아유, 정기자 더 마셔. 그럼 안 죽을 거야. 자, 이 상황처럼 술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열로 오르잖아, 솔직히.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꼬량주 같은 거 먹으면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데. 아니 뭐 그 북유럽 가면 네. 독주들 마시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 따뜻한 혈액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기를 느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로 한겨울의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체온을 올리겠다고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음주 후 피부 호흡을 통해 더 많은 열이 발산, 오히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심할 경우 저체온증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추위를 덜 느끼는 이유가 음주로 인해서 뇌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 체온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아 그래요. 착각을 하는 거구나. 결국은 그러면 추울 때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추워진다. 잠깐 올라갔다가 더 내려갑니다. 위험하다 이 얘긴데. 그럼 인명구조견 세인트 버나드 저 녀석 저 목에다가 술통을 메고 다니는 거죠. 혼내줘야겠다. 아까부터 오해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저거. 자, 한때 브랜디 등에 술을 넣어 다니며 조난자들에게 우리 저 구조견이 응급처치를 했다는 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빈 통을 메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원래 세인트 버나드는 담요를 돌돌 말아 목에 고정시켜 놨는데 한 유머 잡지의 사파가가 풍자 삼아 담요를 술통으로 바꿔 그린 이미지가 인기를 얻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실제로 세인트 버나드의 목에 술통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빈통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네, 저 만났을 때 술 먹자고 저 통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쟤도 무겁겠어, 술 들어있으면. 추운 날 따뜻한 술 한 잔은 오히려 독. 겨울철 과도한 음주는 금물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용량이 약 15% 정도 더 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본인의 뇌 몇 %나 사용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자기 뇌의 10%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이 15% 정도를 썼다. 이 5%의 차이로 그 사람이 인류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모르겠고 저는 한 5% 쓰는 것 같은데요. 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순남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얘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교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어도 여러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평생 뇌 10%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게로 치자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90% 이상을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그럼 인간은 뇌 몇 퍼센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뇌 10%가 아닌 100%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두뇌가 활동을 할 때 뇌 속에 수백억 개의 뉴런 중 약 5%가량이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 100%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을 뿐 인간이 생활하는 뇌 전 영역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G사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는요. 20살쯤 되면 인간은 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야, 100%를 다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학자들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천재가 탄생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뇌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을 10%밖에 개발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뇌, 더 이상 뇌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뇌는 어떤 곳에 더 발달돼 있는지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